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팔레트 김석희입니다. 네, 오늘 컬처 스페이스 코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리기로는 오늘 만화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난 시간 끝에 잠깐 언급했던 일본의 연애 풍속도, 남녀 교제 풍속도의 변화, 기무라 이헤이의 사진도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아서 남녀 풍속 변화와 관련해서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나 어떤 권력이 나의 자유를 통제한다. 이건 뭐 당연히 반발할 만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그 저항에서 우리의 자유를 얻어낸 그런 경험,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죠, 우리 사회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강요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강요한다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런 경우는 어떨까? 우리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라고 강요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계몽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1984년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 1984 이야기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선 최상위층인 내부당원과 중간층인 외부당원이 합쳐서 15%, 그리고 하층인 프롤이 85%로 이루어진 가상의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윈스턴은 외부당원이에요. 그래서 외부당원으로서 빅브라더 체제의 어떤 감정을 통제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체제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개발하는 행위죠. 그 윈스턴은 자기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연애를 하게 되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줄리아라는 여성과 사랑을 하는데 적발돼요. 잡혀갑니다. 감찰기관 이름이 애정부예요. 이름 너무 웃기죠. 애정부. 네, 애정부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이 애정부에서는 윈스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원래 법대로 하면 처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교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처형을 시켜서 순교자를 만드느니 세뇌를 시키자라는 전략으로 고문과 세뇌를 거듭합니다. 고문과 세뇌를 이겨내지 못한 윈스턴은 줄리아라는 여성을 부정하고 말죠. 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픽션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중세 유럽이나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이나 아니면 전전의 일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감정과 신체를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요즘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1974년은 아기를 낳지 않는 해라는 표어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표어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던, 우리라고 하면 이제 연령층이 좀 제한되겠습니다만, 네, 저 어렸을 때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전에는 뭐 셋 만나 잘 기르자도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많이 낳는 거 오히려 권장하겠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국가가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개인의 감정과 어떤 사생활을 통제하는 그런 방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9시만 되면 저 어렸을 때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류의 이런 몇 가지 류의 방송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꼭 자야 되는, 이거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가장 강하게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제도는 뭘까요? 저는 군대 같아요. 군대에 가면 자유와 신체와 시간과 이 모든 걸 통째로 구속당하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있었어요. 1945년 8월에 GHQ, 그러니까 메가더가 지휘하는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살의 청춘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돼요. 1946년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1946년에 그 20살의 청춘 하타치노 세이슌이라는 원제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에 일본 사상 최초로 키스신이 등장합니다. 사사키 야스시 감독의 영화예요. 촬영이 끝난 뒤에 여주인공을 맡았던 이쿠노 미치코라는 여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딱 감고 연기다, 일이다 생각하고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배우였던 오사카 시로라는 남자 배우는 소동내 나는 키스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남겨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만 해도 남성과 여성이 키스를 한다, 공공연하게 키스를 한다 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리 연기지만 실제로 연인이 아닌 사람들이 키스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윤리적으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입과 입 사이에 소독약을 묻힌 꺼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키스를 한 게 아니라 꺼지에다 키스를 한 셈인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검열이라고 하면 보통 어때요? 그 야한 걸 자르는 그런 걸 검열이라고 하죠. 근데 왜 연합군 사령부는 키스 장면을 강제로 넣으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자유를 강요했다라는 부분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히라노 교코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천황과 키스, 미국 점령하의 일본 영화 검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일본인이 연애, 애정면에서 쉬쉬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남 앞에서 표명하는 것이 일본인의 사상개조에 불가결하다 라고 보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상개조죠. 사상개조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을 조종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목적을 가진 일이잖아요. 그죠? 20살의 그 청춘을 본 관객들은 사실은 굉장히 흥분했고 그 다음에 약간 흥분과 동시에 쇼크를 받았어요.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장면을 넣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판과 관계없이 이미 키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카사블랑카 같은 그 사랑을 그린 미국의 영화들이 대거 일본에 유입이 됩니다. 그럼 미군 점령하에서는 권하는 것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미군 점령하에서 금지된 일본의 내러티브, 전통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바로 주신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주신구라라는 내용은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7세기에 자신의 주군이 억울하게 죽자 자신의 주군의 억울함을 복수하고, 죽인다는 의미죠. 복수했다는 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쇼군의 명에 따르지 않은 자신들을 벌하는 의미에서 47명의 사무라이가 자결한 사건입니다. 그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뭐 가부키라든지 노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3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화, 뭐 당연히 책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출판물과 영상물 또는 공연물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금지해요. 이유는 있었겠죠. 퍼뜩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사무라이들의 복수에 자극받은 일본 사람들이 메가더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와 국가에 과몰입해 있던 일본인들의 에너지를 좀 더 개인적이고 다른 곳으로 눈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서 영화, 욕망과 감각에 요구하는 그런 그 키스씬이 있는 이런 영화들을 권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폐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의 절망감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그런 역할도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연합군 사령부는 일본인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에너지를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의도대로 키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일본의 그런 영화들, 그 이후에 이제 뭐 육체의 문이라든지 이런 일본 영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이거 이제 연합군 사령부는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위에 있었던 권력이니까, 어쨌든 그런 국가 권력이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형태. 과연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통제뿐만 아니라 자유를 강요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건 좋은 거잖아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깨어있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